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은 조용히 그러나 치명적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폭탄 소리도 전쟁도 없었지만 우리는 스스로 인구를 잃어가며 역사상 유례없는 속도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한 세대가 200명이라면 다음 세대는 90명, 그리고 그 다음은 불과 40명, 증발하듯 사라지는 사람들. 이 속도는 중세 유럽을 초토화시킨 흑사병과 맞먹는, 아니, 그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기는 붕괴입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히 통계가 아닙니다. 우리 경제, 복지, 군대, 국가 경쟁력, 모든 기반을 뿌리째 흔드는 거대한 쓰나미의 전조입니다. 전 세계 어떤 나라도 경험하지 못한 인구 절벽. 지금부터 대한민국이 직면한 이 치명적 현실의 민낯을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세계가 인구 폭발을 걱정할 때 우리는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50년 뒤 우리나라 인구는 3,600만 명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계 인구가 2%씩 늘어나는 동안 우리는 무려 32%나 감소하는 셈이죠. 인구 순위도 현재 29위에서 59위까지 추락하게 됩니다. 북한도 상황이 비슷해서 남북을 합쳐도 5,900만 명 정도에 머물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의 한 청년 의원이 최근 자신의 고향을 찾았습니다. 반선호 시의원이 태어나고 자란 대학로 거리였죠. 그가 본 풍경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10년 전 대학 시절 그토록 활기찼던 거리가 지금은 어땠을까요? 예전 같았으면 학생들로 발딜 틈도 없었을 시간대인데도 거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이 지역이 부산에서 공실률이 가장 높은 곳으로 전락했다는 점이죠. 4개의 상가 중 한 곳이 셔터를 내린 상태였습니다. 정확히는 26% 가까운 빈 점포들이 거리를 채우고 있었어요. 한때 부산 청년들의 소비와 문화가 꽃피던 중심지였는데 이제는 쇠락의 상징이 되어버린 모습이었습니다. 이 변화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정확히 짚어내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조용히 하지만 빠르게 무너져갔습니다. 청년 정치인으로서 그리고 부산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의원으로서 그는 깊은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단지 부산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어쩌면 대한민국 전체가 곧 마주할 위기의 예고편일 수 있다는 두려움이 밀려왔죠. 부산의 인구 감소 속도는 정말 무섭습니다. 박충원 박사는 부산의 재정을 연구하면서 인구 절벽이라는 표현이 결코 과장이 아님을 뼈저리게 실감하고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중요한 분기점이었던 350만 명이 무너진 지 얼마 안 돼 2023년에는 330만 명마저 붕괴됐으니까요. 연령대별 분석을 해보면 문제의 본질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청년층이 가장 빠르게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반대로 청년층이 들어오는 비율은 현저히 낮았습니다. 경제를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핵심 연령층이 급속도로 사라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흐름이 지속되면 재정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지역 총생산이 지방 세입을 거의 결정짓는 구조이기 때문에 청년층이 떠나면 지역 경제와 산업이 침체되는 것은 당연한 수순입니다. 그러면 또다시 청년들이 떠나가는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과연 재정이 지속 가능할까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대한민국 제2의 도시가 미래를 의심받는다면 이것 자체가 국가적 문제 아닐까요? 부산은 이제 노인과 바다라는 씁쓸한 별명을 얻었습니다. 저출생으로 청년층은 계속 줄어들고 남은 것은 고령 인구뿐이었으니까요. 2072년이 되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48%에 육박합니다. 인구 2명 중 1명이 노인인 사회가 되는 것이죠. 고령화 속도만 놓고 보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인구 절벽이 과연 부산만의 문제일까요? 뉴욕타임즈는 최근 한국은 소멸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충격적인 칼럼을 실었습니다. 지금 한국의 인구 감소 속도를 분석해보니 한 세대가 200명이라고 가정할 때 다음 세대는 92명, 그 다음 세대는 52명 수준이 된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이 속도는 중세 유럽의 흑사병 시대에 비견될 만하다는 평가였습니다. 흑사병 당시 유럽 인구는 30년에서 40년 사이에 약 32% 정도 줄어드는 변화를 겪었어요. 다만 그때는 모든 연령층의 인구가 골고루 감소했던 시기였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더 많이 사망한 것도 아니었고 젊다고 더 많이 살아남은 것도 아니었죠. 이철희 교수는
인구와 경제를 연구하는 학자입니다. 그는 인구가 줄어든다는 사실 자체보다 인구 구조의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지금 한국이 마주한 상황은 과거와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인구 구조가 극도로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다는 점이 핵심이에요. 1970년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를 보면 전형적인 피라미드 모양이었습니다. 출생률이 높아서 젊은 층이 두터운 안정적 형태였죠. 2002년에는 구조의 변화가 생기긴 했지만 여전히 안정된 삼각형을 유지했습니다. 10년이 지난 2022년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저출생으로 인해 하단부가 급격히 좁아진 모습이었습니다. 저출생 문제의 골든타임이 시작됐다는 명확한 신호였던 것이죠. 2072년 대한민국 인구의 32%가 사라집니다. 한국도 향후 50년 이내에 인구가 약 32%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는데 그것 자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변화의 속도입니다. 한국 사회가 그 정도의 인구 규모에 맞는 시스템과 인프라를 구축할 여유가 거의 없다는 점이 핵심이에요. 과도한 속도와 함께 생산연령 인구의 감소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인구학에서는 노동력을 제공하고 경제활동의 중추를 담당하는 15세부터 64세까지를 생산연령 인구라고 부릅니다. 이 인구는 2017년까지 증가세를 보이다가 이후 감소세로 전환됐습니다. 2024년에 3,640만 명 수준이던 생산연령 인구가 2072년에는 절반 이하인 1,680만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인구의 급격한 감소는 생산연령 인구, 즉 노동력의 감소로 직결되는 것이죠. 이 충격을 먼저 체감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광주의 한 중소기업 이야기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영상 감시 시스템에 접목해 화재나 폭발 같은 재난을 사전에 감지하는 첨단 기술력을 보유한 회사예요. 2001년 설립 이후 꾸준히 성장해온 기업이죠. 이 회사의 부사장은 요즘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2명 정도를 채용하려고 공고를 올렸는데 입사 지원 신청을 한 사람이 단 1명뿐이었으니까요. 근무 조건이 나빠서일까요? 주 40시간 주 5일 근무에 초봉은 3,500만 원 이상, 4대 보험이 완비된 정규직 채용이었습니다. 구인난이 심각해지자 근처 대학들과 산학 협력을 맺고 외국인 채용에도 적극 나섰습니다. 다만 쉽지 않았어요. 출입국 관리사무소의 기준에 맞춰 신청서부터 첨부 자료까지 준비하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인터뷰를 통해 모든 것을 소명해야 하는 과정이 있었으니까요. 회사에서 신원을 보증해야 할 부분들도 있다 보니 회사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운 측면이 없지 않았습니다. 저출생의 파도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인한 노동력 부족은 전국적 현상이 됐어요.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 한국 생산연령 인구 추계를 보면 3,700만 명 수준이었던 생산연령 인구가 50년 안에 절반 수준인 1,700만 명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일할 사람이 사라진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가장 먼저 드러나는 변화는 돈입니다. 사람이 부족해지면 기업은 한 명을 채용하기 위해서도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써야 합니다. 월급을 올리고 복지를 늘려도 구인이 잘 되지 않죠. 그런데 정작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를 한 명만 키워도 너무 비싸서 부담된다. 이미 그 비용이 피부로 느껴질 정도라는 겁니다. 즉, 일할 사람은 줄어드는데 아이를 키우는 비용은 계속 올라가니 사람들은 더더욱 아이를 낳지 않게 되고 그 결과 인구 감소는 끝없이 가속되는 악순환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 재정을 연구하는 학자 전영준 교수는 재정 분야에도 골든타임이 도래했다고 말합니다. 저출생이 지속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제작진은 미래 대한민국의 조세부담 시뮬레이션을 실시했습니다. 골든타임이 지나고 생산연령 인구가 급속히 줄어드는 시기가 오면 30대의 경우 자본소득과 노동소득을 합친 총소득에서 총조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34% 이상이 됩니다. 50대는 이 비율이 43% 수준까지 올라가요. 여기서 총조세란 조세와 사회보험료, 준조세를 모두 합친 금액을 의미합니다. 생산연령 인구가 반으로 줄어드는 2072년이 되면 상황은 더욱 악화됩니다. 30대는 총소득의 38% 이상을, 50대는 무려 50% 가까이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충격적인 결과가 아닐 수 없죠. 이것은 미래 세대의 부담 증가와
국가 재정 악화로 직결된다는 의미입니다.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면 지출은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고 수입은 감소 요인으로 작용하니까요. 앞으로 우리나라 정부의 재정 상황은 훨씬 더 나빠질 것입니다. 한 사람이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올라간다는 점이죠. 추가하지 않는다면 50년 뒤 대한민국은 소멸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점점 현실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부모들이 자녀에게 빚을 떠넘기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공적 재정 구조는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막대한 부담을 체계적으로 넘기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국가에서는 이 현상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매우 위험한 신호입니다. 2030년대 중반이 되면 현재 40대가 부담하게 될 총소득 대비 조세 비율은 34% 이상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대부분 저출산 문제는 미래 세대의 문제이지 정작 그 무게가 자신들에게 직접 돌아온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단순히 세금의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소득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 자체가 삶을 짓누를 수준으로 상승한다는 현실, 그 상황이 곧 도래한다는 사실은 누구에게나 낯설고 두려운 충격이었습니다. 2030년대 중반, 지금의 청소년들이 사회에 첫 발을 내딛게 될 시점이 되면 그들이 감당해야 할 조세 비율은 총소득의 30%를 훌쩍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휴대폰 요금, 관리비, 교통비 같은 최소한의 생활비를 제외하고 나면 손에 남는 돈이 거의 없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많은 젊은 세대는 이런 미래를 들으며 이 정도면 일할 의욕조차 사라질 것 같다고 말합니다. 300만 원대 월급으로 평생을 살아가야 할지도 모른다는 전망, 그 안에서 누군가를 부양하거나 돌보는 일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실, 이것은 특정 누군가의 고민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많은 시민들이 공통으로 떠올리는 미래의 그림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조세 부담이 세대별로 커질수록 내가 얼마나 버느냐보다 부모가 얼마나 자산을 가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사회가 됩니다. 계층 고착화의 그림자가 짙어지는 것이죠. 젊은 세대는 점점 희망을 잃어가고 근로소득의 의미조차 희미해집니다. 설령 정년이 65세까지 연장된다 해도 기업에서는 이미 그보다 훨씬 앞서 임금 피크제를 적용합니다. 거기에 세금 부담까지 겹치면 실질적으로 가정에 가져갈 돈은 거의 남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그렇다면 왜 일을 해야 할까? 이 조건에서 기꺼이 노동에 나설 국민은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초저출생 사회에 대한 세대별 시각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요새 태어나는 아이들에게 닥칠 국가적 압박은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질 것입니다. 이러한 초저출생 사회에서 아이를 낳으라는 압박을 가장 크게 받는 세대는 바로 현재의 청년들입니다. 하지만 결혼과 출산을 떠올리면 여행도 못 가고 친구도 못 만나겠구나라는 현실적인 제약이 먼저 떠오릅니다. 맞벌이 가정이 현실적으로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도 돈보다 시간입니다. 10분만 늦어도 도로는 금세 주차장으로 변하고 아이가 학원에서 나오는 시간이 조금만 밀려도 모든 일정이 흔들립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바쁜 일상 속에서 부모들이 매일 겪는 현실입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성장이라는 하나의 목표로 달려왔습니다. 그 시스템은 눈부신 성과를 만들어냈지만 지금은 그 구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 상황을 모두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혹시라도 국민들이 이렇게 악화된 상황에서 아이를 낳아도 될까라는 더 큰 두려움에 사로잡힐까 걱정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인구 증가세가 두드러졌고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는 인도로 16억 8천만 명까지 늘어납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 추세가 계속되면 북한 인구도 줄고 있어 남북한을 합한 인구도 5,900만 명에 그칩니다.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한 재정 개혁이 시급히 이루어지고 향후 상황이 호전될 거라는 메시지를 충분히 준다면 출산율도 높아지고 결혼도 더 빨리 하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세계 인구가 2% 증가할 때 우리나라는 32% 넘게 줄어 인구 순위도 올해 29위에서 59위로 떨어지게 됩니다.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면서 한 사람이 부담해야 하는 여러 가지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올라간다는 것이죠. 추가하지 않는다면 50년 뒤 대한민국은 소멸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점점 현실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부산 대학로의 텅 빈 거리, 구인 공고만 늘어가는 광주의 중소기업, 그리고 미래 세대에게 떠넘겨지는 감당 불가능한 세금의 무게. 이 모든 장면은 별개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의 원인, 하나의 흐름, 바로 인구 절벽이라는 거대한 소용돌이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위기는 다가오는 위기가 아니라 이미 우리 일상 깊숙이 스며든 현재형 재난이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 골든타임 위에 서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은 천천히 사라지는 나라가 될 수도, 다시 일어서는 기적의 국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결말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동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다시 써내려갈 것입니다. 지금 이 골든타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그 답은 우리 모두에게 달려 있습니다.